더정치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나오셨습니다. 김경협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쁘실 텐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먼저 이승준 기자가 김경협 의원 어떤 정치인이신지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노총 출신의 노동자 정치인이십니다. 학생운동으로 옥고를 치르고 부천에서 선방공으로 취업을 하시고 거의 20년 가까이 노동자로서의 삶과 노동운동을 해왔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사실 특이할 수 있는데요. 선반 자격증이든 각종 금속기술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2005년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에 발탁되면서 정치권에 입문하셨고요. 19대, 20대 부천 원미갑에서 재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중요한 상임이죠.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십니다. 예, 지금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서 이제 외통위 간사를 맡고 계신 김경협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외통위 그러면 굉장히 좀 뭔가 복잡하고 막 골치 아픈 상임위 같은데 어떻게 그쪽 상임위원회를 맡으셨나요? 이름에 통일의 가치가 들어가 있다고. 남북경협, 김경협. 경협. 예, 네. 그래서 순전히 아마 이름 때문인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외교통일위원회 이제 간사 역할을 좀 할 사람이 없다. 근데 누가 하냐? 그때 이제 대선 전이라서 네. 남북 관계는 최악의 상황이고 대선 공약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누가 이걸 좀 맡아서 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있었고요. 이름 때문에 당에서 남북경협특위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대북 특사단이 북한을 방문한 그날 아침에 이제 라디오 인터뷰를 하신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북한의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 시험을 중단시키고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좀 조정하는 정도의 전제 조건만 만들어 와도 상당한 성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훨씬 더 많은 걸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이 평가를 좀 해주시고요. 남북 합의 중에서도 좀 가장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좀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특사단의 결과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사실 그렇죠? 이 정도까지 나올 것이다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조정과 저쪽에 핵미사일 발사 중단 정도만 돼도 대성공이다. 이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정말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정말 아주 큰 성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그동안에 북한이 비핵화 대화는 절대로 할 수 없다. 그렇죠. 예, 어떤 경우든지 불구하고 북한의 핵 문제는 아예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완강한 입장을 견지를 해왔는데 조건부이긴 하지만은 비핵화 의지를 보인 거죠. 체제 안전이라고 하는 보장 장치만 정확히 마련된다면 비핵화 하겠다. 그리고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 이제라고 하는 얘기까지. 그래서 이제 우선 그 180도로 입장이 이렇게 전환된 게 가장 중요한 성과로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남북 정상회담 4월 달에 그다음에 북미 대화의 의지 그리고 남북 정상 간의 한라인 직통 전화를 개설하는 것 이런 것들도 대단히 참 큰 성과고 이후에 실질적으로 아마 비핵 대화를 해나가고 남북 관계 개선을 해나가는데 지금 만들어진 이런 조건들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경협 의원님이 그동안 여러 차례 어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중장기적인 로드맵 같은 거를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좀 다시 간략히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로드맵에 따르면 지금부터 우리가 4월 말까지 우리 정부가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제가 이제 3단계 로드맵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네. 첫 번째가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우리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조정하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였고 네. 두 번째 단계가 북한은 핵 동결을 선언하고 우리는 제재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우리는 한미 간은 체제 안전 보장 장치, 즉 이제 북미 수교나 평화협정 체결 이렇게 해서 3단계로 이제 제안을 했었는데 사실 지금 이제 워낙 이 북미 간에 그동안의 불신의 골이 크기 때문에 한 번에 이게 해결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지금 이제
북미 대화가 시작돼 보면 알겠지만 결코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서로 거기에 쌓여 있는 불신들이 아마 그대로 나타날 거고 수많은 아마 이 험난한 과정들을 겪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법은 이렇게 낮은 단계에서 실현 가능한 것부터 서로 이행하고 검증해 나가면서 신뢰를 쌓아가지 않으면은 결코 이 북미 대화도 그렇고 이 비핵 대화는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선 이제 가장 우리 입장에서는 시급한 것이 북미 대화를 어떻게 성사시켜내느냐, 그리고 이것이 깨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현 가능한 것부터 서로 검증해가는 이런 체계를 어떻게 갖춰 나가느냐,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성과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 성과가 이제 우리 4월 말에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로도 연결될 것이고 아마 급속도로 이 남북 관계의 개선이나 북미 관계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북한과 관련한 궁금증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북한이 이렇게 전향적으로 태도를 좀 확 바꾼 이유가 뭔지, 뭐 일각에서는 이게 대북 압박이 상당한 효과를 내는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또 이제 보수 야당에서는 이게 이 거짓 말이다, 속으면 안 된다. 위장평화 예, 공세. 그렇습니다. 뭐 핵 미사일 완성을 위해서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다. 아무튼 등등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요. 북한의 태도 변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이제 제재 압박 또 영향은 미쳤겠죠. 네. 이 태도 북한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텐데 그것이 주 요인이라고 보는 것은 전혀 북한을 모르고 한 얘기다. 네, 왜 그렇습니까? 좀 설명해 주시죠. 왜냐하면은 북한 경제의 특수성, 대외 의존도가 10%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동안에 지금 최강의 대북 제재가 이루어져 왔는데 지난해 북한 경제의 성장률이 3%대였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렇게 이 최강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에는 그렇게 심대한 타격은 주지 못한 것 같아요. 일정 정도 영향은 줬겠지만은.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못 버티고 이 태도 전환을 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건 굉장히 무리이고요. 네. 실질적인 요인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는 일단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제 과거의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이어서 남북 관계를 개선할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정부다라는 것. 그래서 대화가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북한 내부의 사정인데 작년 11월 달에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언하고 나서 다음 단계는 뭡니까? 핵을 개발한 이유가 체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라고 그랬는데 네. 그렇다면은 핵무력을 완성해서 그 다음에는 협상력을 통해서 체제 안전 보장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것이 북미 수교든 아니면 평화협정이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 체제 안전을 보장받겠다고 하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아마 핵 경제 병진 노선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일정 정도 이제 핵무력이 완성된 이후에 사실 경제 발전에도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완화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그 국제적인 고립도 좀 탈피해 나갈 필요들이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이렇게 작용을 했을 텐데 가장 큰 요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제 안전에 대한 보장책이 가장 아마 중요한 요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의도적으로 대화 국면으로 이제 진입하고 있는 거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자, 그런데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뭐 이렇게 국내에서도 관측이 엇갈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핵 포기할 가능성은 이제 진행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물론이죠. 네. 지금 이제 그 가능성을 가지고 예단하는 것은 별로 해결하는데 도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목표는 어떻게 하든지 비핵화,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목표를 향해서 갈 것인가가 중요하지. 지금 갖다 미리 예당하고 핵 포기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으면 우리가 뭐 북한과의 대화도 포기하고 다 포기해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그렇습니다. 되면은. 네, 네. 예, 결국 그래서 그건 올바른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가능성을 두고 북한이 이번에 우리 그 대북 특사단에게도 밝혔듯이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에 대한 보장 장치가 명확히 된다면 네. 그런 게 이제 물론 자기들 얘기하는 그 신뢰할 만한 장치를 얘기하겠죠. 된다면은 자신들이 핵을 가져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선대로부터의 유훈이다라고까지 이제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정 정도 지금 나오는 모습은 비핵화의 의지는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문제는 이제 바로 그러한 그 핵 포기의 전제 조건을 어떻게 잘 만들어 나가느냐 이것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도 서로 못 믿을 것 같으면은 네.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현 가능한 것 서로 믿을 수 있는 것에서부터 합의하고 이행을 검증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야 신뢰가 쌓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북한에서 얘기하는 전제 조건이 주한 미군 철수다 이렇게 분석하는 국내 강경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북 관계가 악화됐을 때 네. 굉장히 악화돼서 이제 북한이 미국과 우리 정부 쪽을 그 공격할 때에 이제 비방할 때 항상 요구하는 게 주로 이제 주한미군 철수였죠. 그렇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동안에 이제 이 과거에 우리 그 김대중 정부 때나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남북 회담에 나와서 한 번도 공개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의 상징성으로 자신들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라고 느끼고 있는데 과거에 이 6.15 정상회담 그때 전후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입장을 밝힌 걸 보면은 네. 주한미군이 있더라도 우리에 대해 적대감만 가지지 않는다면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적대감만 가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뭐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다 이런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미국의 이제 태도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요.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 네. 주한미군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대시 정책만 하지 않고 우리 위협하지 않는데 그게 있든 없든 우리가 신경 쓸 거 전혀 없다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입장을 견지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아마 이제 회담이 시작되면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얘기는 아마 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리고 문제는 더 중요한 게 아마 아까 얘기했듯이 체제 안전 보장책 그다음에 이제 군사적 위협이라고 하는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 그 전략 자산의 전개나 그렇죠. 그다음에 이 공격형 침투 훈련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하면은 북한이 초긴장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위협 적대시 정책만 없으면은 있든지 없든지 아마 큰 문제는 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부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했다는 말 중에 대화의 상대로서 진지한 대우를 받고 싶다. 이렇게 전달이 됐는데 저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궁금증만 가지고 있고 전 답을 못 얻고 있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는 일단 대화에 진정성이 있다라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싶은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본인의 진정성. 본인의 의지 네. 이런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그동안에 이제 모든 국제사회가 제재에 동참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으로부터 굉장한 이제 고립감 이런 걸 느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도 정상적인 나라인데 이런 것들의 관계들을 개선하고 싶다. 네. 이제 이런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우리도 정상적인 나라로 봐주고 협상이 가능한 외교가 가능한 국가로 봐달라. 아마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과 관련해서 이승준 기자가 좀 몇 가지 포인트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당장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김정은 위원장은 연례적인 수준이라면 양해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연례적인 예년의 수준이라면은 이해한다. 네. 그런데 정세가 좋아지면은 조절되기를 기대한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얘기해야 되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좀 잠깐 말씀드린 대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 아까 이제 전략 자산의 전개, 그 다음에 이제 침투 공격형 훈련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 군부도 굉장히 아주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을 것이고 연례적인 방어 훈련 정도라면은 뭐 그건 당연히 뭐 나라가 당연히 뭐 안보 차원에서 훈련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마 이런 정도의 의미일 것으로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뭐 이후의 대화의 조건으로 전혀 걸지 않고 자기들이 어떤 핵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지금 이걸 조건으로 걸지 않고 그 양해한다 이러면서 아주 통 크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만큼 자세 전환했으니까 사실 담고 있는 내용은 당신들도 여기에 뭔가 상응하는 성의는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걸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좀 이렇게 우리 이제 특사단이 이번에 오늘 출발했죠? 미국으로? 예, 출발했으니까 미국하고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문제들이 고려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단 남북 합의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를 했는데 이제 북미 대화가 이제 어쨌든 다음 수순인 거잖아요. 이거는 좀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시작이 될 것이라고 보세요? 지금 좀 이제 그동안에 쭉 그 북핵 문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한다. 그렇습니다. 뭐 도대체 어떤 게 진심이냐. 뭐 좀 정리가 안 돼 있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었잖아요. 때로는 뭐 저런 역할 분담이고 전략이냐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들었는데 아마 이 어느 정도 미국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정리가 돼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는 그동안에 계속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던 북한의 비핵화 의지. 이번에 이제 확인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대화를 피할 이제 명분은 없어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화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미국 내에 사실 강경파와 온건파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아까 이제 이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으로도 나타난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제 강경파의 기본 입장은 북한은 믿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강한 제재와 압박 때로는 선제 공격을 포함한 군사적인 행동을 필요로 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룹들이고 하나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피해만 크고 그렇기 때문에 대화로 결국은 해결할 수밖에 없다. 제재와 압박은 대화를 위한 수단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주장하는 온건파들이 존재하는데 이 두 개의 그룹이 실제로 어떻게 좀 조율이 되느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잘 조율해 내느냐가 가장 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조율해지는 속도에 따라서 북미 대화도 빨라질 수도 있고, 뭐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가능한 한 빠를수록 좋겠죠. 그것도 4월 말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정상회담 이전에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은 이게 정상회담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가능하면은 그 정상회담 전에 북미 대화가 시작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걸 위해서 또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상황에서 변수가 하나 또 있는데 그 11월 중간 선거잖아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간 선거를 위해 한반도 위기를 고조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이 대화 국면을 이어가는 게 맞는 것이 대해서 분분한데 좀 어떻게 보세요? 예.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핵 문제가 이제 아마 이 긴장이 고조된 것,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 것만으로 전혀 이 도움은 안 될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선거에 있어서 긴장은 고조돼 있고 어떤 해결의 성과도 없는 상황은 가장 도움이 안 되는 거죠. 하나의 도움이 되는 방법은 일정 정도 어떤 조그만 거라도 성과를 하나 내왔든지 핵미사일 실험 중단이나 이제 이미 이건 좀 하나 나왔습니다. 네. 물론 이제 우리 특사단의 노력에 의해서지만 이건 이제 하나 나왔고 핵 동결 선언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성과죠. 우선 이런 이제 성과가 나오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긴장 관계를 통해서 원래 미국 내 강경파들이 노리는 게 있습니다. 무기 판매. 그 다음에 적당한 여기에 긴장 관계를 활용해서 중국을 압박해서 통상 양보를 받아내는 것. 그 다음에 한국의 지금 한미 FTA나 방위분담 협상에서의 양보를 받아내는 것. 이제 이런 좀 이게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 지금 북핵 문제나 요 문제를 우리가 좀 통상 문제나 이런 것들과 딱 분리를 시켜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 이유가 결합을 시키는 순간에 우리는 완전히 통상
협상이나 이런 데서 협상력을 다 잃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사안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했을 때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북핵 해결을 위한 하나의 성과이거나 아니면은 긴장을 통해서 무기 판매의 성과이거나 통상 양보의 성과를 받아내려고 할 텐데요. 이 두 가지 중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게 더 가능할까는 아마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정부나 국회에서 봤을 때는 네. 우선 좀 그 미국 워싱턴 정가의 여론에도 우리가 굉장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아무래도 여론을 굉장히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워싱턴 정가의 조야 쪽에 네. 자리 잡고 있는 싱크탱크나 여러 그 오피니언 리더 그룹들, 그다음에 저기 의회 쪽 뭐 이런 전부 좀 포괄하는, 그래서 이런 쪽들이 강경한 모습으로 가지 않도록 현실적으로 지금 북핵 개발의 의도와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제안하고 이것이 하나의 워싱턴 정가의 여론으로 좀 자리가 잡혀지면은 우리가 해결해 가는데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거고요. 아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를 결정하는데도 그게 아마 결정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트럼프 행정부와의 조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런 부분들까지를 고려한 우리의 종합적인 공공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변국들 얘기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일본은 지금 이 국면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기류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도 그렇고 중국, 러시아의 관계는 좀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까요? 지금 일본은 지금 그 사실 내심으로 한반도가 화해 분위기로 가고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것에 대한 굉장한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해주니까 아베의 지지도가 올라가더라. 그렇죠. 전에 보니까 그랬단 말이죠.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베가 지금 평화헌법을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개정하고 싶어하고 군사대국화하고 싶어하는데 북한이 그 빌미를 아직까지 잘 제공을 해줬는데 이 도발을 중단하고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면은 일본이 지금 아베 정권이 추진해왔던 평화헌법에 대한 개정이나 군사대국화의 명분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아주 지금 이제 아예 한반도의 남북 대화나 이것에 대한 아주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데요. 문제는 우리 국내에도 그런 또 구구 세력이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국내 문제로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여당 의원이시라 제가 뭐 야당 대표에 대해서 직접 뭐 비난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실제 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요. 홍준표 대표가 주로 문재인 정부가 지금 북한에 속고 있는 거다. 결국 시간 낭비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대통령하고 이제 면전에서 언쟁을 벌일 정도로 그쪽 좀 아주 보수적인 분들의 실제 생각이 좀 그런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이분들의 주장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답답한데요. 이분들은 아직 70년대 그 낡은 이념의 굴레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건 대단히 정략적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의 남북 관계를 이용해서 끊임없이 좌파와 우파로 나누고 이렇게 나누고 이념 공세, 뭐 종북 타령, 안보 장사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이 집권을 정당화시켰거나 아니면은 지지층을 확보해온 방식으로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역시 저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 문제는 남북의 그런 긴장 상태가 유지되면서 적당하게 이념 공세와 안보 장사가 먹혀야 되는데 이 화해가 돼버리면은 남북 대화가 잘 되고 이 한반도 긴장이 착 풀려버리면은 실제로 이제 이념 공세나 이런 게 더 이상 먹히질 않는다라는 걸 아마 염두를 해두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문제가 사실 이제 문제는 이런 좀 주장들도 하려면은 지난 좀 9년 동안 자신들이 집권에 있을 때 이렇게 북핵 문제 이렇게 방치할 문제 아니잖아요. 네. 아예 비핵화 대화 자체를 단절시켰고 북핵을 방치해서 그 기간 동안에 북은 마음 놓고 핵 개발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핵이 완성 단계에 와버린 거잖아요. 이렇게 된 것에 대한 먼저 책임부터 좀 지고 우리의 방식이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그냥 안보만을 너무 정략적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안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다가 북핵 문제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라고 시인하고 지금이라도 반성하는 게 순리지. 지금 와서 아무런 대안도 없으면서 이러이러한 의심, 앞으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해서 제기하면서 회방꾼 노릇을 하는 것,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남북관계 안보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없고 이 당이 상관없이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거 참 아주 너무 노골적으로 그냥 방해를 해버리니까 참 우리도 걱정이긴 합니다만은, 저렇게 하다가 이제 또 지방선거 한번 지나고 나면은 정신 차리지 않을까요? 자, 지방선거에 네. 지금 한반도 이슈가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고요. 특히 4월 말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면 6월 13일 지방선거 때까지 그렇게 뭐 멀리 떨어지지도 않은 것 같은데, 최근에 이런 한반도의 그 어떤 정세의 변화가 6월 13일 지방선거에는 어느 쪽에 유불리로 작용할까요? 역대의 경우에서 보면은요, 이 남북 관계를 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해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사례 한 두어 가지만 들어주실까요? 예. 이게 뭐냐면은 과거에 총풍 사건 이런 것도 거의 역풍으로 돌아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실 그 6.15 정상회담 때인가요? 네, 2000년 총선. 사흘 전에 발표했습니다. 그랬었죠. 그게 이제 미리 발표돼서 이게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전혀 뭐 별로 왜 하필 없습니다. 예. 총선 직전에 발표해서 정략적으로 그래서 이용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역풍이 있었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가 개선돼 나가는 것은 전반적으로 원하는 사안이고, 그것은 여야 간에 뭘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라고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외교 안보가 이제 그래서 여야가 없고 뭐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동안에 보면은 이런 남북 관계를 활용하는 게 결코 그런 데 도움이 안 됐고, 이번에 아마 4월 말에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한 달 보름이 있는데요. 이 남북 관계의 문제는 별개로 생각을 하겠지만은, 한 가지 이제 걱정은 아마 좀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 더 이상 그 낡은 이념 공세나 이 안보 장사가 잘 안 맥힐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예. 자, 일단 우리 국민들이 최근에 이제 한반도에서 대화가 시작된 걸 보고 좀 안심하면서도 뭔가 그렇게 뭐 미래가 밝은 것 같지도 않고,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답답하기도 하고. 자, 이제 정치인이자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제 상임위원회 간사하시는 전문가로서 우리 국민들을 좀 어떤 태도를 갖고 이 문제를 좀 바라봐야 될까요? 길게 봐서 낙관적으로 보십니까? 좀 뭐 쉽지 않다 이렇게 신중하게 보십니까? 저는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낙관적으로 그리고 보시죠? 지금의 우리 이 한국이 네. 과거의 한국이 아닙니다. 어디 정말 힘이 없어서 이웃 강대국들의 끊임없는 눈치 속에서, 그 속에서 제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냥 끌려가는 이런 시절이 아니거든요. 이제 우리의 경제 규모도 그렇고, 우리의 국민 의식도 그렇고, 우리 이번에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서 탄생한 문재인 정부, 전 세계가 부러워하잖아요. 이야, 이 민주주의가 이런 정도로 발전할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사실 미국이나 이 선진국에서도 해보지 못한 경험들입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문제가 있는 대통령을 교체해버릴 수 있는 이 민주적인 의식과 그런 우리 한국 국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놀랍게 바라보고 있죠.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대응하고 풀어나가야 된다. 중국, 러시아, 뭐 미국, 일본은 물론이고요. 얘들에 있어서도 다 우리가 조율할 것 조율하고, 적극적으로 주도할 것 주도하고, 필요에 따라서 설득 한껏 해나가면서 우리가 남북관계를 기본적으로 잘 풀어나갈 수 있고, 또 그렇게 해나가야만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까지의 과정도 보면은 뭐 한반도 운전자로는 그게 뭐 되겠냐, 힘없는 국가에서 이 강대국 틈에 끼어서 뭐 꼼짝도 못할 거다, 뭐 이제 이런 거 가지고 끊임없이 의혹 제기하고 그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폄훼하기도 하고 이제 이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씩 해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되고 있죠. 예, 평창올림픽 성공시켰고,
대화 이렇게 냈고 남북 단일팀도 구성했고 그다음에 이제 정상회담, 북미 대화의 가능성까지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에 결국은 우리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도해 가면서 우리가 북미 대화도 잘 관리해야 되고 제대로 잘 갈 수 있도록 깨지지 않도록 이것도 항상 깨질 염려 있는 잘 관리해야 되고 옆에 이 중국과 러시아도 잘 설득해야 되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여기에 대해서 썩 뭐 내키지 않더라도 우리가 좀 제대로 설명하고 또 일본도 여기에 협조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또한 우리 정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정근 기자 이어주실까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투 운동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어쨌든 비서 성폭행 의혹으로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8일 오늘 기자회견을 하려다가 좀 취소한 상태고요. 네. 근데 이번 사건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한숨부터 쉬시네요. 심각하죠, 아주. 예. 어찌됐든지 뭐 지금 이제 이런 미투 운동이 쫙 좀 퍼지기도 하고 이번 기회에 그런 숨어 있는 인권 문제, 함부로 드러내지 못했던 사실 이게 가장 기본으로 인권 문제이잖아요. 피해자들의 인권 문제인데 그리고 거기에서 당한 피해들 이런 문제들이 이제 아예 이제 다 표출되고 있는 건데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들을 한 번쯤 우리가 문화나 법적으로나 제대로 한 번 좀 정리되고 한 번쯤 그러니까 어떤 이런 좀 문화의 어떤 대전환을 한번 이루어야 될 시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미투 운동 어쨌든 이런 문화적인 전환도 필요하고 국회에서 이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될 문제이긴 한데요. 이제 안희정 지사 사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유력한 대선 주자였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나 아니면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감수해야 될 건 감수해야 되고 적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할 건 사과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도 피해자 보호나 피해자 인권 문제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 제대로 해서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져야 될 영역은 명확히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무리 인사 말씀 겸해서 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약 10여 년간 남북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사실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 그다음에 그동안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분노 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불신도 많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게 더 큰 어려운 문제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해결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와 있고요. 적어도 이제 우리 정부가 자신감을 가지고 주도해 나가면서 해결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다시 재개된 대화를 기점으로 해서 이번에 또 방북 특사단이 가져온 성과 그리고 북미 대화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이루어내고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는 한반도 번영의 새로운 기초이고 길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우리 남과 북이 함께 공동에 번영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중대한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생각하고 이 기회를 우리가 잘 살려갈 수 있도록 여야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힘을 모아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정치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